정말로 사람의 응아를 먹여서 키웠거든요.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제야 포기했던 걸까요? 그것도 가톨릭이었어? 가가. 우리나라 지역을 대표하는 유명한 먹거리 뭐가 있을까요? 전주 비빔밥, 안동찜닭, 의정부 부대찌개, 영덕에 가면 대게도 있고요. 맛있게 식사했으니 강릉커피 한 잔도 생각나네요. 지역 이름을 들으면 꼭 생각나는 음식 중에는 그 시초가 가톨릭 사제로부터 시작된 음식도 있는데요. 바로 제주도에 가면 꼭 먹는 흑돼지, 그리고 임실이 어디 있는 줄은 몰라도 임실 치즈는 다들 들어보셨죠? 전북 임실의 명물 치즈입니다. 과연 이 음식들에는 어떤 이야기가 담겨 있을까요? 저는 가리지 않고 뭐든 잘 먹는 최수지 세라피나 수녀고요. 오늘의 이야기, 흑돼지와 치즈도 가가 시작합니다. 자, 먼저 제주도로 떠나볼까요? 드넓은 초원에 말과 소들이 여유롭게 노늘고 테시폰이라는 텐트 모양의 독특한 건축물이 눈길을 사로잡는 명소, 바로 성 이시돌 목장입니다. 이국적인 풍경이 정말 아름다운 이곳에서 나온 우유로 만든 아이스크림이 맛있어서 제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필수 코스 중 하나죠. 사실 이곳은 관광지이기 전에 한 가톨릭 사제의 숭고했던 삶의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장소거든요. 바로 그 주인공인 임피제 신부님이 제주와 인연을 맺기 시작한 1954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조금은 독특한 이름에서 눈치채셨나요? 임피제 신부님은 아일랜드 출신의 선교사였습니다. 본명은 패트릭 제임스 맥그린치. 맥그린치 신부는 1954년 한국 땅에 와서 제주 한림 본당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맥그린치 신부가 제일 먼저 한 일은 약 30명의 신자들과 함께 성당을 짓는 것이었어요. 주임 신부라는 직책을 맡고 왔지만 본당 건물조차 없어서 마을어기 나무 아래에서 미사를 드려야 했기 때문인데요. 전임 신부가 마련해둔 땅에 사제를 모두 털어서 성당부터 짓기로 한 것이죠. 성당이 완공될 무렵 맥그린치 신부는 깊은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빠듯해하는 제주 사람들을 빈곤에서 구하는 방법이 뭘까 하는 고민이었죠. 가난을 벗어나지 않으면 하느님께 다가설 수 없다는 신념을 품고 있던 맥그린치 신부는 척박한 제주 땅에 희망의 씨앗을 뿌리기로 결심합니다. 그런데 맥그린치 신부는 어느 날 느닷없이 배를 타고 제주도를 떠나버립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물론 맥그린치 신부가 제주도를 완전히 떠난 건 아니었어요. 며칠 뒤 다시 배를 타고 제주도로 돌아왔거든요. 양손에 커다란 상자를 하나 든 채 말이죠. 그런데 이 상자를 열어본 신자들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새끼를 뵌 암돼지 한 마리가 떡하니 들어있었거든요. 이 요크셔 품종의 서양 돼지 한 마리 구하려고 맥그린치 신부는 전국을 수소문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알게 된 한 미군 사령관에게 사정한 끝에 돼지 한 마리를 헐값에 살 수 있었다고 해요. 과거부터 목축업이 발달한 아일랜드 출신인 맥그린치 신부는 돼지를 키워서 고향 아일랜드 못지않게 목축업을 일으키겠다는 큰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대기근과 세계대전을 겪은 뒤 목축업으로 경제난을 극복한 아일랜드의 경험을 제주에서 되살리고자 했던 건데요. 맥그린치 신부는 특히 제주 사람들이 집집마다 토종 돼지를 한두 마리씩 키운다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익숙한 가축이라면 대량으로 사육하기에도 어렵지 않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쯤에서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엄연히 우리 토종 돼지가 있는데 맥그린치 신부는 왜 서양 돼지를 어렵게 구해왔던 걸까요? 당시 제주에서 키우는 돼지는 일명 똥돼지라고 불리던 흑돼지였습니다. 왜 똥돼지라고 부른지 아시나요?
색깔이 까매서? 그게 아니라 정말로 사람의 응아를 먹여서 키웠거든요. 인분으로 돼지를 키우는 탓에 그 돼지를 먹은 사람이 기생충에 노출되기 십상이었던 데다 흑돼지는 성장 속도가 더뎌서 1년 반을 키워야 겨우 무게가 60kg가 되었거든요. 6개월만 키우면 80kg까지 크는 서양 돼지와는 분명히 차이가 있었던 거죠. 맥그린치 신부가 어렵게 구해온 암돼지는 새끼 10마리를 낳았습니다. 처음엔 성당에 나오는 중학생 신자들에게 분양되었는데요. 이 돼지가 커서 원래 집에 있던 토종 흑돼지와 교배해 새끼를 낳으면 다시 2마리씩 상환하라는 조건, 그리고 절대로 인분을 먹이지 않고 사료를 먹여 키우라는 조건이 걸렸죠. 돼지는 쑥쑥 자라 새끼를 낳을 테고 회수한 돼지를 다시 분양하고 또 분양하다 보면 개체수도 늘어나고 품종도 개량될 테니 모든 일이 순조로워 보였어요. 하지만 이런 가축은행 방식은 단 한 번 시도만에 실패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돼지를 받아간 중학생 신자의 부모가 새끼를 낳기도 전에 돼지를 내다 팔거나 집안 경조사용으로 잡아먹어버리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한 탓이었어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목축 사업이라는 게 아직 활성화되지 않았던 1950년대니까 그럴 수도 있었겠네요. 결국 맥그린치 신부는 분양했던 돼지들을 다시 걷어들이고 성당 마당에 작은 농장을 만들었어요. 그러자 얼마 안 돼 돼지는 20마리가 넘도록 불어났고 성당 마당으로는 감당이 안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맥그린치 신부는 고향 친구들, 친척들에게 일일이 편지를 써서 돈을 보내달라고 부탁합니다. 점점 늘어나는 돼지를 키울 농장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죠. 그의 선한 뜻에 공감한 지인과 가족들은 흔쾌히 돈을 붙여줬고 그렇게 모인 돈으로 한라산 중턱에 넓은 황무지를 사들일 수 있었습니다. 맥그린치 신부는 목장 일꾼들이 지낼 숙소와 사료 공장, 돼지 우리도 신자들과 함께 직접 지었어요. 고향 아일랜드에서 도입한 건축 기법, 퇴시폰 양식으로 말이죠. 그리고는 농부의 수호성인 이름을 따서 목장 이름을 지었는데요. 어디인지 눈치채셨나요? 바로 지금의 성 이시돌 목장입니다. 목장을 지은 뒤 맥그린치 신부는 해외에서 개량종 돼지를 추가로 들여오고 소와 양을 사들여 규모를 키워나갑니다. 미군 부대에서나 볼 수 있었던 트랙터를 들이는 등 선진 축산 기술도 도입을 했는데요. 그러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맥그린치 신부는 해외 원조 활동에 직접 나서는 노력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으로 가 자신을 돼지 신부라 칭하며 대형 돼지 모금통을 놓고 후원을 이끌어내기도 했죠. 단 한 마리였던 돼지의 수는 어느새 13,000여 마리로 불어나는 등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그러자 지역 주민들의 일자리도 늘어나게 되었죠. 맥그린치 신부는 목장에서 나는 수익금을 병원, 양로원, 유치원, 청소년 시설 등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복지시설 설립에 사용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아 맥그린치 신부는 1975년 아시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막사이사이 상을 받았습니다. 힘닿는 데까지 제주도의 가난한 농촌을 위해 걸음이 될 것입니다. 영광스러우나 기대하지 않았던 것이지요. 제주에 돼지 신부님이 있었다면 전북 임실에는 치즈 신부님이 존재했습니다. 이름을 듣고 그분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지정환 신부님입니다. 한국 치즈의 아버지, 임실 치즈의 대부로 칭송받는 지정환 신부는 1959년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에 오게 됩니다. 그리고 1964년 임실 성당에 부임하게 되었는데요. 당시 많은 사제들이 그랬던 것처럼 지정환 신부는 사목활동 역시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매월 40포대씩 지원받던 미국의 대외 원조 밀가루의 양을 2,000포대까지 늘리는 등 식량 확보를 위해 물심양면 나섰습니다. 전북 임실은 예로부터 산세가 아름답기로 유명했죠. 그런데 산이 많다는 건 즉 농사지을 땅이 부족하다는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주민들은 고랭지 재배가 가능한 고추, 고구마를 심어
어렵게 생계를 유지해 왔지만 이미 전쟁이 나기 전부터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던 터였습니다. 지정환 신부는 식량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방법이 없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하던 어느 날 성당 앞마당에서 키우던 사냥 2마리를 보고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인근 3대 성당의 동료 사제에게 선물 받은 사냥이었는데요. 이름 그대로 산에서 자라는 양이잖아요. 산지인 임실에서 키우기에도 좋겠다. 젖수에 비해 가격도 싸겠다. 사냥을 키워 젖을 팔면 돈을 벌 수 있겠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디어는 지체 없이 실행됩니다. 젊은 신자들을 모아 사냥을 키우는 법을 교육하고 사냥이 새끼를 낳으면 분양해 키우게 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교육생은 1명에서 12명으로 늘어났고 사냥도 수십 마리로 늘어났어요. 그런데 호기롭게 시작했던 사냥 사업은 예상치 못했던 난관에 부딪히고 맙니다. 우리가 흔히 유제품 하면 떠올리는 게 뭐죠? 젖소에서 얻은 우유를 떠올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때도 역시 지금과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사냥류를 잘 먹지 않는다는 걸 간과한 채 사냥 사육을 시작했던 것이죠. 그런 와중에 불행인지 다행인지 사냥류 생산량은 점점 늘어났고 폐기 처분하는 양도 그만큼 늘어났어요. 돈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사냥류가 되려 처치곤란이 되자 지정환 신부는 또 다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습니다. 바로 사냥류를 버리는 대신 그걸로 치즈를 만들겠다는 것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960년대 한국에서 치즈를 만들어 팔겠다니 당시 한국 사람들에게 치즈는 너무나도 생소한 음식이었어요. 신자들은 치즈에 대해 아무리 설명을 들어도 치즈가 어떤 음식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치즈는 우유로 만든 두부다 라는 설명까지 나왔지만 상황이 달라지지는 않았죠. 대체 무슨 자신감으로 지정환 신부는 치즈를 만들어 팔자고 했던 걸까요? 미군 부대를 통해 불법 유통되는 치즈가 극소수의 사람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는지까진 모르겠지만 지정환 신부는 치즈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끝까지 꺾지 않았습니다. 1966년 5월 드디어 신자들과 함께 치즈 만들기 도전에 나섰는데요. 결과는 대실패. 상하기 쉬운 사냥류의 특성 때문에 치즈가 쉽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실패는 그 뒤 3년간이나 계속 이어졌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은요. 지정환 신부는 사실 어릴 때부터 치즈를 그리 좋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치즈 만들기 실패가 거듭되자 지정환 신부는 포기하는 대신 아예 치즈 공장을 세우겠다며 벨기에 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데요. 치즈 공장을 세울 돈을 빌려달라는 말에 지정환 신부의 부모님은 치즈도 안 좋아하는 애가 무슨 치즈 공장이냐 하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결국 부모님에게 2,000달러를 빌려 치즈 공장을 지었지만 제대로 된 치즈는 여전히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계속되는 실패에 결국 지정환 신부는 한국을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그제야 포기했던 걸까요? 아니죠. 치즈의 본고장 유럽으로 가서 치즈 제조 기술을 배워오기로 결심한 거였습니다. 무작정 유럽으로 간 지정환 신부는 벨기에와 프랑스, 이탈리아에 있는 크고 작은 치즈 공장을 무작정 찾아다녔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업체들이 영업 기밀을 이유로 공장 문조차 열어주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지정환 신부는 이번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수소문 끝에 소개받은 한 이탈리아 남자에게 치즈 제조법이 자세히 담긴 비밀 노트를 건네받은 겁니다. 이렇게 비밀 노트를 품고 한국에 돌아온 지정환 신부는 1969년 드디어 고대했던 치즈 만들기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잠깐 퀴즈. 이때 처음으로 만들어진 한국산 1호 치즈는 어떤 치즈였을까요? 체다 치즈? 모짜렐라? 아니면 리코타 치즈? 정답은 까망베르 치즈였습니다. 까망베르 치즈 생산에 성공한 이듬해인 1970년 지정환 신부는 체다 치즈를 만드는 데도 성공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치즈는요 바로 그해
서울의 한 호텔과 대량 납품 계약을 맺고 본격적인 판매를 시작하는데요. 한번 판로가 뚫리자 다른 유명 호텔은 물론 남대문의 외국인 전용 상점으로까지 판매처가 넓어졌어요. 1972년 명동 유네스코 회관에 국내 최초로 생긴 피자 가게에 공급된 모짜렐라 치즈도 지정환 신부의 작품이었는데요. 임실 치즈 공장이 승승장구하게 되자 지역 주민들의 삶이 크게 개선되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지정환 신부는 박정희 유신 체제에 반대하는 저항 운동에 참여했다 한국에서 추방될 위기에 처하는데요. 지정환 신부가 임실 지역 주민들과 치즈를 만들어 팔며 농촌 발전에 기여했다는 보고를 받은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구속도 추방도 하지 말고 임실로 돌려보내라고 말했다는 일화도 있습니다. 이후 임실 치즈 공장은 주민협동조합인 임실치즈농협이 되었고요. 지정환 신부는 1981년 주민들 스스로 공장을 운영할 수 있도록 운영권과 소유권을 모두 넘기고 임실을 떠났습니다. 주민들이 진정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이죠. 가난한 주민들을 위해 분투했던 지정환 신부는 이후 소외받는 이웃들을 위한 사목 활동으로 남은 평생을 보냈습니다. 1984년 중증 장애인 재활 쉼터인 무지개 가족을 만들어 2019년 선종하기 직전까지 봉사하셨어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제주도의 목축업을 일으켜 경제 발전을 이끈 맥그린치 신부 역시 훗날 목장을 떠나 2018년 타계하기 전까지 가난한 병자들의 임종을 돌봐주는 호스피스 시설에서 봉사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한 소년으로부터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 5,000명의 군중을 먹인 것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죠. 가난한 이들을 위해 한평생을 헌신하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군 두 사제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소외받는 이웃을 위해 끝까지 모든 것을 내어준 두 분의 삶에 존경심을 보내며 흑돼지와 치즈도 가가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